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세월호를 하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저희들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나기 한 달 반 정도 전에 우리 방송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 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대표님 인터뷰를 했고요. 대표님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선박의 전문가시고요. 그 세월호 사건이 지금 벌써 다음 달이면은 3년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대표님이 나와서 하셨던 얘기가 지금 머릿속에 아직도 맴돌아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대표님이 어떤 갖고 계신 생각이 네. 달라진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천안함 사건도 그렇습니다만은 선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것이 선박을 운항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추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선박 사고가 일어나는 메커니즘 자체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발생 가능한 것도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거든요. 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 제가 원인을 짚었던 내용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는데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죠. 그죠? 크게 우리가 본다면은 파파이스의 정 감독님께서는 이제 뭐 앵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최근에 그 동영상 자로님의 분석도 있었죠. 네. 거기에는 이제 뭐 잠수함과의 충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또 저한테 이제 인터뷰 요청이 온 분도 계세요. 김영희 교수님도 이제 전화를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그것이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는 보다 더 좀 신중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충돌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유보적인데요. 충돌이 있었다면 그것도 대변침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충돌이 있다면 그만한 데미지가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그만큼의 데미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범위를 확정하는 것에는 좀 다소 이제 우리가 조심스러울 부분이 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세월호를 정상적인 모습일 때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완전히 뒤집어질 때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특히 이제 선미 쪽, 선미 하부 쪽은 우리가 거의 못 본 부분이 있지만 선수 쪽 하부는 우리 거의 다 봤잖아요, 그죠? 그렇죠.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그래서 그 정도의 충돌이 야기된다면 사실 선수 쪽의 데미지가 제일 이제 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미지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스크래치처럼 긁혀져 있는 것을 충돌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선박이 우리 쇠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척 강하다고들 착각하시는데 선박은 참 얇은 물체예요. 만약에 선박을 좀 줄이는 사이즈를 우리 책상 사이즈로 줄이면은 알루미늄 포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약한 물체가 선박입니다. 그래서 선박과 선박 간의 충돌에서는 종이장 구겨지듯이 오히려 자동차 충돌은 엄청나게 강한 물체예요. 자동차 덩치에 그 정도 철판이라 그러면 그거를 사이즈를 선박까지 키우면은 아마 한 20cm 이상 두께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끼리 충돌을 해도 상당한 데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다면 선박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데미지가 발생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러한 충돌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체 하부에 존재했다면 훨씬 급속하게 침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그런 충돌을 접근을 하기에는 좀 더 신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어떤 앵카라는 부분도 실제로 그러한 것이 가능하려고 한다면 선장뿐만 아니라 1등 항해사 그다음에 조타수 그다음에 또 현장 선수 쪽에서 앵카를 내리는 현장 작업하는 사람들이 올 스탠바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일사불란하게 정확하게 이제 맞아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과연 그러한 것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이 궤적을 놓고 보니까 해저 지형 부분하고 일치하더라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일치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일치하게 운항을 하거나 그러한 형태로 어떤 그 앵카 던짐이 가능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수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 해저 지형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해도상에서 지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심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걸 맞춰서 정확하게 운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네. 바다에는 또 이제 해상 상태가 있고 또 바람도 있고 조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자동차 운전하듯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것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해도 자체가 인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서 일치함을 우리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맞춰서 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인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기획 침몰이라는 범인을 벗어나지 못해요. 침몰하도록 만드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단 말이죠. 여러 가지 정황이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심지어 선장을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재우는 이 모든 그다음 또 출항하기 전에 사망사상 기사가 선장 보고 출항하지 말자고 울면서 애걸복걸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팩트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전에도 그렇고 어떠한 정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박은 쉽게 배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선박은 쉽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만든 것이 선박이에요. 말하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핸들이 틀면 뒤집어지는 것은 우리 흔히 예상할 수 있지만 선박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급격하게 최우 또는 최좌로 터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뒤집어졌느냐? 뒤집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으로 스타빌리티, 안정성인데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하부가 무겁고 위가 가벼울 때 안정성이 가장 극대화가 되겠죠. 근데 위가 같이. 예. 네, 위가 무겁고 하부가 가벼워지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무게짐 신고를 네,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거죠. 선박에서는 이러한 안정성, 특히 화물을 싣는 경우에는 화물에 싣는 양에 따라서 그 안정성을 조절하는 것이 발라스트 워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발라스트 워터를 어느 정도 넣고 어느 정도 뺏는가가 선박의 안정성을 바로 좌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실수였든 아니면 의도적이었든 어떤 조절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갔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쉽게 넘어지는 데에 촉발적인 역할을 한 것은 갑판 위에서의 화물의 움직임입니다. 또는 갑판 하부에 있는 선창대에 있는 자동차들. 한번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안에 이제 고박이 제대로 안 된 화물들은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물체, 선박이라는 물체가 유체에 떠 있기 때문에 유체에 떠 있는 데서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이동하면은 무게 중심이 두 배로 반대편이 무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럼 한번 기울어지면 또 다른 물체를 더 한쪽으로 쏠리게 촉발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갑판상에 있는 그 컨테이너들이 고박이 안 된 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심지어 그 선창 내에 있는 자동차들조차도 고박이라고 하기 힘들 만큼 그냥 걸쳐놓은 경우 심지어 바퀴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삼각대를 대어놓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그 안정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무너지지 한쪽으로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발라스팅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조차도 사전에 계획됐다. 네, 계획된 거라고 보기엔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렇지만이다만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넘어지도록 하는 데는 변침이라는 게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변침을 하게 되면 배가 기울어짐이 흔들리면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또 화물을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것을 촉발을 했고 또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안정성을 저해시킨 상태가 실수였든 의도였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컨디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어떤 외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유보적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기획 침몰설이라면 말씀한 대로 자료에 보면 평형수를 장난치고 그다음에 그 평형수를 장난침과 함께 화물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도록 급변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갑판에 있던 것들은 이미 바다로 떨어졌을 때 만약에 바다로 떨어졌을 때 이미 배에 작용되는 힘이 솟아됐기 때문에 네.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함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네.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 이게 기획 침몰설도 좀 지금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냐. 네. 선박에서의 안정성 부분에서 사실 저도 배를 운항을 할 때 예. 제가 이제 2등 항해사 때 한 번 경험을 했는데요. 예. 그때 이제 태평양을 항해하기 전에 일본에서 마지막 항구를 출항하기 전에는
화물 컨디션을 좀 풀로 체크를 합니다. 예. 1등 항해사가 체크를 하고 3등 항해사의 도움을 받아서 화물 플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대부분은 부두에 있는 하역센터에서 전부 계산을 해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그 화물 컨디션을 보고 안정성이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화물을 재배치하게 됩니다. 즉 무거운 화물을 좀 더 밑에 놓고 밑에 그 가벼운 화물을 위쪽으로 배치를 하려 그러면 사실 한 창을 왕창 퍼내고 다시 넣는 재배치가 필요할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출항 시간이 1시간, 2시간 늦어지게 되죠. 특히 일본처럼 인건비가 비싼 곳에서 출항 시간 늦어지게 되면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1등 항해사는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2시간을 하더라도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출항해버릴 것이냐. 근데 그 당시에 1항사가 그러한 점에서 좀 미숙한 분이 1등 항해사를 맡았었는데 그냥 출항을 해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로스앤젤레스의 컨테이너가 9일 동안 태평양을 건너서 LA에 들어가는데 9일 동안 기름을 쓰잖아요. 선박이. 기름 탱크는 최하부에 있어요. 그렇죠. 선박의 최하부에 기름 탱크가 있는데 기름 탱크가 싹 다 비어버리고 거의 소진하고 나니까 발라스트를 풀로 조정을 해도 배 안정성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운항을 하다가 왼쪽으로 싹 기울어져요. 한 5도, 10도 가까이 기울어버려요. 그러면 오른쪽에 물을 넣든지 왼쪽에 물을 빼든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는데 더 이건 물을 넣을 곳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왼쪽에 물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살짝 빼서 가운데까지 맞추면 바로 서는 것 같다가 이번엔 오른쪽으로 휙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좌우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때 날씨가 안 좋았다면 침몰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태평 그 퍼시픽처럼 아주 평온한 날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한국까지 들어가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아무리 안정성을 확보를 하려고 해도 컨디션 자체가 미쳐주지 않으면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도 화물 계산에 많은 또 비중을 두고 있는 분 계신데 그것보다 사실은 발라스트보다 바닷물을 얼마만큼 넣고 빼느냐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화물창에 아무리 화물을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오바토니지를 되기도 쉽지가 않지만 오바토니지가 된다 손 하더라도 배는 어느 정도 감항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배가 이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만큼의 발라스팅 아까 뭐 장난쳤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발라스팅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기획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여러 어문점이 있는 여러 정황들 해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순수한 사고라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의문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간이 벌써 3년 지났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수는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아서 아직까지 3년 동안 떠오르지 않고 있는 거 외에 해수부라든지 이것을 관리하는 쪽이 안에 들어가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는 몰라요. 보도에 의하면은 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온갖 구멍을 냈다는 보도 같은 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 상태를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사회적 정황들이랄까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심지어는 뭐 국정원 연구원설 같은 것들이 아예 이제 불변의 사실처럼 지금 굳어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세월호를 인양을 하겠다, 뭐 4월달에 인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배를 들어 올렸을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뭔지 이제는 그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상적인 해난 사고를 통해서 6톤급 여객선이 가라앉았는데 이거 30m, 50m 그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 3년 동안 못 끌어올릴 만큼 어려운 작업인가요? 이게? 그게 난센스죠.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뭐 이종인 대표님하고는 제가 한 번씩 만나서 인천에 가서 이제 한 잔씩 하기도 하는데 우리한테 줘봐라 당장 건져 올리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사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6,000톤 무슨 뭐 항공모함이 가라앉은 것도 아닌데 6,000톤이라면 그죠? 6,000톤 선박이면은 물 속에서는 몇 톤 되겠습니까?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톤내지가 줄어들어요. 물까지 먹었다고 해도 3,000톤 크레인이 양쪽에 붙어서 올려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도 보는데 일단 선박이 물속에 들어갔으면 물속에서 바로 세우는 게 1번이라고 봅니다. 즉 누워 있으면 바로 선 상태 그 상태로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속에서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 가서 몸 움직이면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그 안에 우리가 에어백 같은 경우 얼마든지 많이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넣을 만큼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공기 주입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에어백에 에어가 차는 만큼 물은 내부에서 바깥으로 배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무게가 가벼워지는 상태가 된다면 3,000톤짜리 크레인으로 이거 완전히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심 중앙까지 올리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물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만 물 바닥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플로팅 도크라는 게 있어요. 이 플로팅 도크는 뭐냐면 디귿자를 이렇게 물 위에 띄워놓은 형태. 디귿자. 그러면서 이 디귿자 통 안에 전체가 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물을 넣으면은 이게 쭉 가라앉아요. 그리고 그 디귿자 안에 내부 통에 물을 빼면 뜨잖아요. 그럼 이 디귿자 형태의 도크를 배 밑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배 밑으로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이 드라이 도크 옆에 물을 빼면은 배를 얹어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거를 이제 드라이 도크라는 DRY, DOCK, 예, 드라이 도크. 이걸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선박이 물에 빠진 선박을 건져 올리거나 그다음 수리를 할 때 그 드라이 도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게 몇 개월 이상 넘어갈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없습니까? 그리고 뭐 중국 상하이에 900억 줬다 그러는데 뭐 인양 전문가인 이종인 대표님 말씀은 그 반의 반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인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점에 대한 의혹은 이야기 많이 했었죠. 상하이 셀비지의 직원들 외부와의 일체 접촉을 못하게 하고 온갖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1,000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를 끌어올렸다고 치면요. 조사를 할 때 어느 지점을 가장 먼저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배 밑바닥 부분을 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어떠한 접촉이 있었는지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충돌이라는 부분을 처음에 좀 신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물체와 물체가 부딪히면은 그 힘이 큰 것에 의해서 힘이 조금 적은 쪽이 어느 쪽으로 틀어지거나 튕겨 나가거나 하는 걸 우리 흔히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선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약한 물체이기 때문에 선박 전체가 틀어지거나 하기 이전에 그 내부가 찌그러짐이 먼저예요. 푹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알루미늄 포일 생각해 보세요. 알루미늄 포일로 자동 장난감 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상태 그 옆에서 우리가 주걱 같은 거로 푹 찌르면은 알루미늄 포일이 쭉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알루미늄 포일이 터지거나 그 부분이 찌그러든다는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국소적인 큰 데미지가 먼저 일어나는 게 먼저고 그것이 충격 자체를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면서 터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력이 더 미쳤을 때는 선회를 하거나 방향이 틀어지거나 이제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데미지가 하부에 존재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3년 이상 지금 인양을 하지 않고 저렇게 있어두는 데는 무언가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무언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또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대로 있는 것이 또 문제 야기를 시키지 않는다고 계속 미루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보는데 저는 지금 오히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차피 지금 와서 앞으로 4월까지 인양하겠다. 만약에 지금 시신 수습이 되지 않은 가족분들께서 동의만 해 주실 수가 있다면 정권 바뀔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게 난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대로 놔뒀다가 정권 바뀌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제대로 그 인양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짜는 게 훨씬 더 그 가족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안에서 지금 어떤 뭐 데미지를 입히거나 아니면은 잘라내거나 뭐 파공시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129개의 구멍을 뚫었거든요. 그거는 뭐 거의 이제 뭐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증거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130개 그렇죠. 가까운 구멍을 뭐 어떤 뭐 파공을 그 뚫었는데 데미지를 입힌 인위적으로 한 것 자체가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죠. 네. 근데 박근혜 씨 탄핵도 인용이 됐고 그래서 어차피 정권 바뀌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진상철 대표님 말씀이 처음에는 위험한 발언이신데 했는데 2달, 3달만 더 참을 수 있다면요. 바뀐 정권 아래에서 끌어올리는 게 훨씬 증거 조사를 위해서 훨씬 더 낫지 네,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방송 녹화 끝나고 제가 안산으로 가기로 돼 있습니다. 예. 가서 이제 그쪽 단체분들하고 언언을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연락이 왔어요. 지금 우리 특조위가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월호 관련 재단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분들이 이제 새로운 조사위원을 지금 새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를 하던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이 저를 추천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국민조사위원회 들어가시는구나.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단체에서는 그 재단 관계자분들은 부담이 되죠. 그렇죠. 천안함을 조사위원을 했던 그다음에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선뜻 결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단체 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오후에 가서 이제 언론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전화상으로 제대로 조사하려 그러면 이종인 대표하고 내가 가서 조사하면은 충분히 조사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쉽지는 않을 거다. 선뜻 조사위원으로 나서는 분들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 부담스러워하실 것이고 그런 생각을 이제 전달은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이빙벨 이종인 대표는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무실이 불이 나가지고요. 어머. 작년이죠. 작년에 불이 나서 거의 전소가 됐습니다. 거기 어머나. 컨테이너로 돼 있는 그 그렇죠.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스파크로 인한 낡은 시설이다 보니까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서 아마 스파크가 일어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2억 5천 정도의 재산장 아이고. 손실이 났고 보험도 거의 적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언뜻 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은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떤 증거 없이 언급은 안 했으면 좋겠고. 예. 그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세월호가 인양이 되고 나서도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세월호를 4월 달에 인양하는 부분이 그렇게 4월 3년 동안 외쳤지만 한편에서 보면 어떤 대선용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한 2달 정도 좀 미룰 수 있다면 좀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분들이나 그쪽 관련된 분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예. 지금 상하이에서 돈을 얼마나 썼든 상관없이 올스톱 시키고 그만큼 들어간 거를 손실 보더라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차라리 이종인 대표님한테 의뢰를 한다면 그분도 인양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관련 우리나라 내에도 관련 기술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더라도 훨씬 더 정확하게 그다음에 사고 원인 규명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인양해내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표님도 한 3년 동안 여러 가지 온갖 많은 고민과 조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들하고 좀 약간 다른 개념으로는. 네.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송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보도 같은 데서 이야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다. 뭐 그게 진실이든 어떤 담론이든 간에 그런 말씀 한번 부탁 좀 드려볼까요? 배에 탄 승조원들의 좀 재판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고는 사고 난 초기에 발생했던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의구심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또 이 사건도 중간에 또 유병원 씨 찾는 데에 쭉 엉뚱한 데로 흘러가서 그 사람 사망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묻혀진 것처럼 그죠 몰아가 버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난 사고는 해난 사고대로 그다음에 사고의 원인은 원인대로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그 선원들에 대한 어떤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이라든지 아니면 과실이라든지 이러한 재판 수준 가지고는 제대로 진실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말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국정조사를 특검을 하더라도 해야만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만 지금 뭐 좀 특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지금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포커스를 맞춘 특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 세월호 자체의 진실 규명을 위한 그 세월호 재단에서 개적으로 하는 그러한 조사 활동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대법원에서 이제 사건 관련자 뿐만 아니라 1등 항해사, 그다음에 조타수, 그다음에 또 현장 선수 쪽에서 앵카를 내리는 현장 작업하는 사람들이 올 스탠바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일사불란하게 정확하게 이제 맞아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과연 그러한 것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이 궤적을 놓고 보니까 해저 지형 부분하고 일치하더라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일치한 현상으로 나타나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일치하게 운항을 하거나 그러한 형태로 어떤 그 앵카 던짐이 가능하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수심을 나타내주는 것이 해저 지형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해도상에서 지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심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걸 맞춰서 정확하게 운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네. 바다에는 또 이제 해상 상태가 있고 또 바람도 있고 조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자동차 운전하듯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거든요. 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 제가 원인을 짚었던 내용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는데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죠. 그죠? 크게 우리가 본다면은 파파이스의 정 감독님께서는 이제 뭐 엔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최근에 그 동영상 자로님의 분석도 있었죠. 네. 거기에는 이제 뭐 잠수함과의 충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또 저한테 이제 인터뷰 요청이 온 분도 계세요. 김영인 교수님도 이제 전화를 예.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그것이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는 보다 더 좀 신중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충돌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유보적인데요. 충돌이 무척 강하다고들 착각하시는데 선박은 참 얇은 물체예요. 만약에 선박을 좀 줄인 사이즈를 우리 책상 사이즈로 줄이면은 알루미늄 호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약한 물체가 선박입니다. 그래서 선박과 선박 간의 충돌에서는 종이장 구겨지듯이 오히려 자동차 충돌은 엄청나게 강한 물체예요. 자동차 덩치의 그 정도 철판이라 그러면 아하. 그거를 사이즈로 선박까지 키우면은 아마 한 20cm 이상 두께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끼리 충돌을 해도 상당한 데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다면 선박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데미지가 발생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러한 충돌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체 하부에 존재했다면 훨씬 급속하게 침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그런 충돌을 접근을 하기에는 좀 더 신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어떤 엔카라는 부분도 실제로 그러한 것이 가능하려고 한다면 선장 충돌이 있었다면 그것도 대변침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충돌이 있다면 그만한 데미지가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그만큼의 데미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범위를 확정하는 것에는 좀 다소 이제 우리가 조심스러울 부분이 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세월호를 정상적인 모습일 때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완전히 뒤집어질 때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특히 이제 선미 쪽, 선미 하부 쪽은 우리가 거의 못 본 부분이 있지만 선수 쪽 하부는 우리 거의 다 봤잖아요, 그죠? 그렇죠.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그래서 그 정도의 충돌이 야기된다면 사실 선수 쪽의 데미지가 제일 이제 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미지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스크래치처럼 긁혀져 있는 것을 충돌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선박이 우리 쇠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세월호를 하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저희들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나기 한 달 반 정도 전에 우리 방송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 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대표님 인터뷰를 했고요. 대표님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선박의 전문가시고요. 그 세월호 사건이 지금 벌써 다음 달이면은 3년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대표님이 나와서 하셨던 얘기가 지금 머릿속에 아직도 맴돌아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대표님이 어떤 갖고 계신 생각이 네. 달라진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천안함 사건도 그렇습니다만은 선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것이 선박을 운항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추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선박 사고가 일어나는 메커니즘 자체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발생 가능한 것도 있는데